자, 이제 요 부분이 좀 이슈가 되는, 근데 밖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매매업이 해당이 되면 사업자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매매업자. 그럼 사업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사업성 있는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는요, 작은 집부터 해갖고, 제가 며칠 전에 교보문고 자주 갔는데, 교보문 자주 가는데 봤더니 뭐 어떤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토액 투자로 아파트 지금 집이 55채인 사람 그 책을 써놓은 거 있더라고요. 집이 55채래요. 아니, 그건 감 많잖아. 나는 경매로 30억을 벌었네. 뭐, 이렇게, 아파트 시장 나에게 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쭉 보면 뭐, 사람들, 뭐야. 다, 이게. 가서 이제 저도 이제 도서관처럼 서점 가서 자주 그 책들 보는데, 보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근로자예요. 가정주부예요. 근데 이제 법원 들락날락가면서 경매 좀 하고 있어요. 사업성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해야 계속성 있는 건데요?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거냐? 지가 짓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 파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업자는 아니잖아요. 그 근로자가 무슨 건설업자예요. 가정주부가.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거냐 말 거냐인 건데, 저도 처음에 세무사 대부분 몰랐죠. 이 규정이 왜 있는지.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만든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보세요. 사업 목적을 나타냈어요. 그럼 자기가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의사표시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죠. 사업 목적을 드러냈잖아요. 정관이든 뭐 어디든. 그럼 이거는 매매 횟수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납세무자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이게 횟수 무관. 납세무자예요. 자, 사업 목적을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요. 사업상 목적이에요. 사업상 목적인 경우. 어딘가에 사업 목적을 나타내진 않았는데, 정관이든 사업자 등록이든 어딘가에는 않았는데 돈 벌려고 한 거죠. 그런 의미예요. 사업상 목적인 거예요. 이러면 한 과세기간, 아까 근로자, 아까 가정주부 뭐 이런 분들 한 과세기간 중에 한 과세기간은 6개월이에요. 상반기가 1기고 하반기가 2개요. 1회 이상. 자, 사는 거가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하고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파는 게 더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하고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파는 거예요. 왜? 사는 건 앞에 애가 창출한 가치고, 내가 팔아야 앞에 애가 1000인데 3000에 팔면 내가 덧댄 가치 2000원 나오는 거고, 내가 4000에 팔면 3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회 이상 사고, 매입이에요. 2회 이상 팔면,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 걸로 봐요. 자, 숫자가 뭐가 많아요? 파는 숫자가 많아요? 사는 숫자가 많아요? 예. 시험에는 이런 거 갖고 바꿔서 내요. 예, 엔드예요. 플러스는 엔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 과세 기간 중에 한 번 사고 한 번 팔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과세 기간이 1월 2일부터 6월 말이 일기예요. 이 양반이 2월 달에 산 게 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하나 판 게 있어요. 그리고 6월 달에 하나 팔겠다 그러면 야, 여름 휴가 갔다 오고 밭에서 잠금 이렇게 해야죠. 그런 건 그렇게 하면 절세인 거예요. 6월 달에 잔금 받아놓고 그리고 세금 신고 안 하고 그리고 몰라 이러면 탈세고. 이게 그러니까 법을 지켜가면서 세금 세이브하는 건 절세. 국세청도 권하는 게 절세예요. 탈세는 법을 어겨놓고 이렇게 안 내고 있는 거고. 달라요. 자, 해서 지금 납세무자와 관련해가지고요.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규제를 좀 보죠. 172페이지입니다. 자, 로마자 2번부터 보죠.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무자입니다. 납세무자의 개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무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다.
자, 사업 목적이 체크할게요. 영리든 비영리든이죠. 관계없이. 영리성은 불문한다는 겁니다. 172페이지에요. 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 밑에 사업자라 함이죠. 아, 부가가치세법은 과세사업자를 그냥 사업자라 하는구나.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수입하는 사업자라고 안 돼 있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 돼 있죠. 수입자는 공급받는 자니까 사업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안 낸다는 게 아니라 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사업자도 수입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양가로 이번에 유의점. 따라서 개인, 법인, 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기 좀 체크하실게요. 포함이죠? 심지어 국가 등도 납세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그 밑에 단체라고 돼 있죠? 싹 다 사업자 요건에 해당이 되면 납세무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고요. 양가로 3번은 생략. 다음 페이지에요. 큰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사업자 요건이죠. 영리성. 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와 무관하다. 간접세는 받아서 낸다는 거죠.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이는 적어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C학습이에요. 자, 부동산의 매매 가로 닫고 밑에 줄이에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거의 체크할게요.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판매하거나 하지 뭐 몇 번 이상 사고 몇 번 이상 팔고 이게 없죠? 단 한 번을 팔아도 그건 사업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컴마 체크 사업성의 목적이죠. 목적을 나타낸 거 어디 드러내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업성 돈 벌려고 한 과세기간 중에 자 체크할게요. 한 번 이상 취득이죠. 체크할게요. 2번 이상 판매죠. 아, 파는 횟수가 조금 더 많아야 되겠구나. 자, 양가로 3번의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자, 인적 기준, 물적 기준. 인적 기준이라는 건 종속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되고요. 물적 기준이라는 건 자기가 운영하는 뭔가 물리적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자, 양가로 4번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즉, 쌀을 팔면 의미가 없죠. 왜냐면 겸용사업자도 과세사업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면세인 걸 팔면 그때는 당연히 부가세는 없는 거니까 과세인 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174페이지에요. C마크스 볼게요. 1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거기 체크할게요. 자, 사업자 등록 여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이런 형식적인 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그 밑에 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거 있다예요? 없다예요? 있다. 네가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사업자 요건을 갖췄다면 그러면 납세무자다. 거래징수를 안 하면 가산세까지 맞는 거예요. 그때는 더 혼나요. 사업자가. 자, 2번. 새마을금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자, 지금 사업성이 있는 뉘앙스예요? 없는 뉘앙스예요? 있는 거니까 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새마을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가 예로 나온 거지. 그 다음에 농민이 자기 농지의 확장, 농지 개량 작업에서 생긴 토사사업 자 일시적으로 팔아먹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업자가 아니니까 없다 이렇게 찾아야죠. 자, 문 닫고 있는 법인을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이라고 하는데 계속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한대요. 뉘앙스가 뭐예요? 있다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사업자의 분류입니다. 자, 이제 사업자의 분류인데요. 이게 납세무자가 지금 우리가 과세사업자였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생략해도 되더라 이거였죠. 자, 그런데 지금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요. 하나는 일반 과세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얘기는 못했지만 뭐 물건 팔고 세금 계산서 끊어줘야 된다. 부가세 신고서 꾸며야 된다. 그 다음에 샀으면 세금 계산 받아서 내야 된다. 그리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플러스면 납부세액이고 마이너스면 환급세액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이 일반적으로 입법해놓은 방식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자. 이게 일반 과세자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거 해볼게요. 포장마차예요. 그냥
세무일이 저하고 적성이 안 맞아요. 요리하는 게 좋아요. 근데 1년에 한 2천만 원 팔아요. 뭐 김떡순 이런 거 팔고 있어요. 그럼 그 과세 면세에서 열을 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예요. 그 가공이에요. 거기 뭐 고춧가루 들어가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고추장 들어가고 과세입니다. 그럼 제가 세무사가 아니에요.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가세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겠죠. 세금 계산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 공부해도 잘 모르는데. 네. 아니 몇 년 근무하셨다는데 말씀 가끔 나눠보면 아 이런 것도 모르시는구나. 그런 분 계시고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세무사 합격하고 오시잖아요. 세무사 의심스러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어떻게 시험만 본 거지. 아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험 된 거지. 그게 무슨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해보고 딱 쌓이고 짬도 요령도 생기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배우고 다 그런 건데 이게 문제는 그럼 납세 수능 능력이 떨어지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적인 입법 방식에 의해서 과세하지 말고 약식으로 세금 부담도 줄여드리고 신고도 좀 남들보다 횟수도 좀 줄여드리고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과세하는 자를 간이과세자라 그래요. 간이과세자. 근데 과세 쌀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세인 걸 먹고 살아 팔아서 그 납세무자이긴 해요. 근데 간이로 과세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아마 간이는 보시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면 몇 프로 가산세 맞는다 그랬어요? 2%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세금 계산서 발급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자, 다이소 같은 데 가서 1,000원에 한 뭉탱이 팔거든요? 세금 계산서 뭉탱이. 그럼 거기다 놓고 혹시 간이 영수증 요새도 많이 보시나요? 뭐 아직 요새도 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 옆에다 놓고 누가 달라면 찢어가. 2장? 왜? 아유 회사에 알았어 갖고 가. 뭐 2천만 원 파는데 무슨 세무조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애를 매기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간이과세자가 발급하게 해놓으면요 더 애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금지시켜버립니다. 간이는 이게 자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해요. 물건 팔아먹고 세금 계산서를 끊어드릴게요 하면 안 돼요. 이게 자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시고요. 자 그래서 174페이지인데 사업자의 분류죠. 납세무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반하고 간이로 쪼개진다는 거죠. 자 일반과세자입니다. 법인, 개인, 간이과세자예요. 개인, 법인은 무조건 일반이라는 거네요. 근데 개인은 직전 1년의 공급대가가 4,800에 미달하는 자. 연매출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1년에 4,800만 원도 못 파시는 분들, 개인일 때 그들이 간이과세자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이 실질과세 원칙은 우리 세법이 항상 강조하는 거죠. 보세요. 여기 실질이 홍길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홍길동이에요. 제가 홍길동인데 1년에 한 7억 벌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 강남에다가 또 식당을 내려고 그래요. 근데 또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소득이 또 잡히면 어떻게 해요? 이건 또 뭐 10억이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럼 뭐 42%를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사촌 동생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형이 저기 강남에 할 텐데 네가 그냥 거기 그냥 좀 앉아있으면 그 이름만 빌려마. 이름만 좀 쓰자. 이 친구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거예요. 명칭 형식은 홍길만이가 가게 하는 것처럼 꾸몄다고요. 근데 제 사촌 동생인데 얘한테는 한 달에 한 용돈 쪽으로 한 3, 400 주고 거기서 이제 버는 건 다 제가 챙기고. 그러면 지금 실질과 형식이 어떻게 해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납세무자 누구로 갖고 가는 게 실질과세겠어요? 네, 홍길동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무자로 본다는 거죠. 이게 납세무자예요. 사실상 귀속자가. 실제로 이런 경우 많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위탁 판매요. 자, 부탁해서 파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탁해서. 그럼 여기 위탁자가 있어요. A가 있고요. 부탁받은 사람이 B예요. 여기 제3자 C가 있어요. 제가 지우개 업자인데 얘한테 팔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럼 얘한테 수수료 10% 주는 조건이에요. 20% 수수료 주는 조건이에요. 100원 팔면 수수료 20원 달래요. 알았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화를 보내요.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판 거예요? 팔아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팔아달라고 부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넘기는 거예요. 저 지우개를. 자기 거 파는 게 아니라 얘 거. 그러면 지금 공급자가 지금 납세무자인데 납세무자는 B가 돼야 돼요? 즉 수탁자가 돼야 돼요? 위탁자가 돼야 돼요? 그게 실질 과세라는 거예요. 그래. 얘가 납세무자라는 거죠. 공급자가. 이해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위수탁이죠. 부탁하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수수료 얘기는 별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계값 얘기하는 거지. 자, 지금 위탁자가 부탁하는 자고 수탁자가 부탁받은 자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가 수수료 10% 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20% 아니면 나 네 거 안 팔아줘. 그러면 끝나? 쪽네? 아니 너한테 부탁 안 해? 그럴 수 있었어요. 이럴 수 있으면 위수탁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본인이고요. 얘가 대리인이에요. 너 가서 이거 2,000원에 팔아와.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부름꾼이라고요. 그러면 그가 본인 대리인 거래예요. 이게 상법상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률 관계는 위수탁 거래하고 본인 대리인 거래가 조금 달라요. 근데 시험 보시는 분들은 시험 볼 때까지는 위탁자는 그냥 본인과 같은 걸로, 수탁자는 그냥 대리인과 같은 걸로 보시면 2타 시험까지 틀릴 일이 없어요. 상법 안에서의 법률 관계는 좀 다를 수 있어도.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자는 본인, 수탁자는 대리인. 자, 174페이지입니다. 사업자의 분류죠. 납세무자입니다. 양가로 2번이죠.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제가 체크할게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무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위탁 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입니다. 자, 체크할게요. 위탁자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수탁자나 대리인이 아니라 누가 직접 재화를 팔거나 산 걸로 본대요. 위탁자 본인이. 이해되셨죠? 자, 보시고요. 호흡이 좀 긴데 과세 기간 조금 하다가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냥 조금만 하고 마무리 짓죠.